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 주석 방법론, 구약 서기 방법론, 본문 비평. 오늘은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는 필사본과 역본들 사이에 왜 서로 다른 이형들이 생기는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실제 본문 비평 과정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 이해가 됩니다.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은 교재 204쪽부터 238쪽에 있는 본문 비평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본문 비평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운전면허의 이야기를 했죠. 본문 비평이 바로 그 이야기가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도식적으로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 본문의 본문 비평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본문은 모두 그렇게 본문 비평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도식적인 방법론을 이해하고 나면 구약 성경 본문의 가장 오래된 본문 형태를 찾아가는 방법을 훨씬 더 체계적이고 도식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본문 비평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 본문에, 우리가 주석하고자 하는 본문에 서로 다른 본문들, 이형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본문 비평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고, 이 단계를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 본문 비평의 수준과 깊이가 정해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이형들이 수집되고 분류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본문 비평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나중에 달라진 본문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강의의 주된 목적이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뺄 수 없는 것이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2개나 3개 이상의 이형들을 어떤 본문에서 찾고 분류한 다음에 어느 한 본문을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판단을 했죠. 그러면 나머지의 이형들이 왜 생겼을지를 설명을 해 주어야 여러분이 판단한 본문 비평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문 비평을 실제로 주석을 위해서 서술을 하고 본문 번역에 반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 비평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이형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단계인데, 가장 이제 여러분이 본문 이 단계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역시 마소라 본문입니다. 베하에스와 그리고 베하쿠가 출간된 책은 반드시 베하쿠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쿰란 본문과 70인역 본문, 우리가 본문 역사에서 그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 세 본문은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베하에스와 베하쿠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 비평을 하실 텐데, 이 두 책의 본문 증거 기호 체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베하에스는 1970년대에 나와서 사마리아 오경부터 한번 보시면요, 저기 위에 사마리아 오경은 특수 기호를 쓰고 있죠. 그런데 베하쿠 같은 경우는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사마리아 오경을 줄인 SMR을 쓰고요. 아킬라, 데오도시온, 시마쿠스는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70인역, 나머지 중요한 본문 증거들은 여기 보시는 대로 베하에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옛 글자체를 쓰는 반면에 베하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쓰는 글자체를 쓰고 있다. 요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살펴보시고, 이제
본문 비평 기호를 해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하에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성서 대한성서고용에서 나온 이 히브리어 성경의 서문에 보면 14쪽부터 40쪽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독하실 수 있습니다. 라틴어 모든 그 약자들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이 본네베르거가 쓴 Understanding BHS라는 이 책을 보기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이 책을 보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배하쿠, BHQ에 대한 설명은 아직 우리말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 207쪽부터 210쪽에 배하쿠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자들을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뭐 자세하진 않지만 급한 대로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베하에스와 베하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210쪽에서 212쪽을 보시면 제가 보기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베하에스와 베하쿠의 비평 장치를 보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두 편집본이 결정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하에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했는데 본문 증거 정보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편집자가 conjecture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판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판독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잘 알아보기 어려운 필사본이나 비문의 글자를 해독해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판독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든 말로는 판단해서 읽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하에스의 경향은 판독의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편집자가 어떤 본문 증거에 바탕을 두지 않은 채로 히브리어 레닌그라드 사본의 히브리어 본문을 수정하기를 제안하는데 베하에스에는 이런 제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베하에스의 비평 장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베하쿠는요 본문 비평을 다 해놨습니다. 비평 장치에. 그래서 편집자가 본문 비평적 판단을 하고 해설하는 그 약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개별 낙관으로 편집되는 책의 반대쪽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읽으니까 왼쪽에서부터 책을 펼쳐보면 거기에 왜 그런 본문 비평적 판단을 했는지 해설을 해놓았으니까 베하에스와 베하쿠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이 책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쿰란 성경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이 본문 비평에서 사용할지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쿰란 성경 본문은 크게 여러분이 두 가지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유진 울릭 이분이 편집한 The Biblical Qumran Scrolls에서 여기 보시면 Transcription and Textual Variants에서 본문을 편집하고 또 본문 이형들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쿰란 본문을 볼 때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조금 이따가 보기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쿰란 성경 영어 역본에도 본문 비평적인 정보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 책과 이 책을 같이 참조해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울릭 이 학자가 편집한 책의 창세기 첫 부분을 한번 제가 보기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필사본에 나온 대로 글자를 적어 놨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 4QGenB라고 되어 있죠. 쿰란 성경 본문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이거는 약자책이죠. 4Q 네 번째 동굴에서 나온 창세기 필사본 B 두 번째 단편에 Fragment 1
첫 번째 조각이다 이런 말입니다. 탑 마진은 위쪽에 이제 난외 공간이 위쪽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절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쿰란 본문을 볼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중간중간에 꺽쇠괄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꺽쇠괄호가 있죠. 꺽쇠괄호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꺽쇠괄호가 끝나는 부분까지는 실제로 쿰란 필사본이 소실된 부분입니다. 그죠? 부식되거나 이렇게 해서 소실돼서 편집자가 추정한 공간이나 그 안에 다른 본문 증거를 통해서 들어가는 글자 수를 추정해서 재구성한 본문이니까 그 부분은 필사본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바카트라고 쓴 부분이 있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 이 줄 끝에도, 이 줄 끝에 저쪽에 가도 있죠. 바카트는 필사본 그 부분에 나머지가 글자를 쓰지 않고 비어져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약자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표시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문이 나온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잘랐는데 그 밑에 가보면 이렇게 본문 비평이 있습니다. 1장 7절 첫 번째 건 한번 보면요. 와 입달 보시면 여기 와 입달 여기 있죠. 와 입달 이 부분인데, 사실 필사본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트하고 달렛만 어순풀에 위에 동그라미 친 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저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 공간을 계산해 보면 바 입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면 바 입달 다음에 또 벤 하마임 아쉐르 이렇게 글자가 바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밑에 보시면 바 입달 옆에 for Qgen B, for Qgen G, 그러니까 두 개의 쿰란 필사본이 바 입달로 되어 있고, 마소라 본문도 그렇고,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된 건 사마리아 오경이죠. 그 다음에 LA는 베투스 라틴하고 그 위에 E는 필사본, 개별 필사본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타르구몬 켈로스와 페시타, 불가타 등이 와 입달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가보시면 더하기는 그 바 입달 옆에 요 부분이죠. 바 입달 옆에 더 있다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 주어를 더 썼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70인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70인역은 그리스어 역본이지만 호테오스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거꾸로 번역해보면 엘로힘이거든요. 그리고 베투스 라티나의 한 필사본도 네우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쿰란 본문은 마소로 본문처럼 바 이브달만 있는데 70인역과 베투스 라티나 일부 필사본은 뒤에 엘로힘이 더 있는 것을 번역을 했다. 그러면은 엘로힘이 더 있는 것이 원래 본문이었을까, 아니면 더 짧은 것이 원래 본문이었을까,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판단을 하는 건데, 쿰란 본문은 이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또 살펴봐야 될 본문이 70인역입니다. 원칙은요, 70인역 편집본을 다 봐야 됩니다. 브루키 맥클린, 1930년대에 나온 브루키 맥클린이나 아니면은 뭐 적어도 랄스가 편집한 1935년에 편집한 낙권짜리나, 좀 더 보겠다고 하면 괴팅엔 70인역 편집본 정도는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은 배하에스나 배하큐에 표시된 70인역 본문 이형을 이해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70인역의 편집본을 다 봐야 된다 그러는지를 한번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 12절의 본문인데요. 이거는 캔 이르베 캔 이프로츠에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점점 이르베 수가 늘어나고 이프로츠 점점 더 커진다, 규모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브루키 맥클린, 첫 번째 BRM, 이거는 브루키 맥클린입니다. 그리고 LXX라는 랄프스가 편집한 70인역 편집본입니다. 거기 보시면 투토 플레이우스 에기논토카이
에스퀴온 스포드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 본문 끝에 괄호하고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70인역 브루키 맥클린, 이것은 이제 바티칸 사본을 바탕으로 한 편집본이거든요. 스포드라가 더 있습니다. 더욱 히브리어로 거꾸로 번역을 하면 메오드가 더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티칸 사본이 봤던 히브리어에는 메오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랄프스도 바티칸 사본의 본문을 그대로 존중해서 스포드라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말고 바티칸 사본 말고 창세기에서는 F로 표시하는 코덱스 워싱턴엔시스, 워싱턴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세기의 필사본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 스포드라가 없습니다. 마소라 본문처럼. 그래서 괴팅엔 70인역 비평본에서는 이 F 필사본에 스포드라가 없는 것을 존중하게 여겨서 없이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랄프스만 보면 바티칸 사본의 본문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70인역의 본문 비평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베하에스에는 뭐라고 편집이 되어 있느냐? 여기 밑에 줄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70인역 페시타 불가타는 복수, 이건 여기 아까 에기논토 에스퀴온처럼 동사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70인역에는 스포드라가 더 있다라고 편집을 해놨죠. 이거는 이 출애굽기 베하에스를 편집한 사람이 70인역은 랄프스나 브루키 맥클린이 보았던 바티칸 사본의 본문만을 여기다가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베하에스에서 제공하는 본문 비평 70인역의 정보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벌써부터 고려하시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은 일단은 마소라 본문과 쿰란 본문과 70인역의 본문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본문 비평을 하시면서 이형을 수집할 때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본문 비평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두 가지 원칙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것도 절대적이진 않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한번 기계적으로 따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비평은 외적 기준과 본문 비평 판단할 때는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이 있다. 먼저 외적 기준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본문 증거들을 여러분이 수집하고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의 가치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따라 본문 비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더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히브리어 원어가 가치가 더 있을 것이고 번역 역본보다는, 그리고 후대에 나온 본문이나 필사본이나 역본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본문이나 역본이나 필사본이 더 가치가 있겠죠. 그런 가치들, 그것은 제가 처음에 본문의 역사할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절대로 본문 비평은 본문 증거가 많다고 해서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필사본은 가치 매김을 해야지 수를 세지 않는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있는 필사본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월하지 않다는 거죠. 라틴어로는 manuscripta ponderantur non numerantur. 자, 가치 매김을 해야지 수를 세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래된 것순, 원어순 이렇게 해서 순위가 높은 것부터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 본문 증거의 순위는
연대와 밀접하게 연관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마소라 본문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적어도 마소라 본문의 히브리어 본문은 번역해 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접근하지 않고 본문 비평이나 주석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하고 나서는 외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평각주에 있는 본문 증거들에서 쿰란 본문이 모든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다. 쿰란 본문이 있는 부분은 쿰란 본문, 그리고 70인역 본문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오경의 경우에는 사마리아 오경은 그 다음에 한번 검토해주는, 이렇게 이제 가치를 매기면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본문 비평을 할 때 사마리아 오경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쿰란 성경 본문과 마소라 본문 70인역은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 선입견 없이 본문 비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히브리어 본문을 우선으로 하자 그러는데 반드시 모든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이 가장 오래된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마소라 본문, 쿰란 본문 70인역은 가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적 기준을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적 기준에서 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아주 단순화한 원칙, 첫 번째 출발 원칙이니까 이거는 출발점에서만 사용하시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마소라 본문과 쿰란 본문이 다르다. 그러면 70인역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보고 일단 잠정적으로,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잠정적으로 마소라 본문 70인역이 지지하는 마소라 본문을 한번 선택해 놓고 시작합니다. 또 마소라 본문과 70인역이 다르다. 그러면 쿰란 성경 본문이 있다면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보고 그쪽을 잠정적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쿰란 본문도 원문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면 대하에서에 반영되지 않은 이형들인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역본의 비평각주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쿰란 성경 본문에는 모음점이 없기 때문에 모음점을 중심으로 배운 신학생이라면 구약 서기 방법론, 구약 주석 방법론을 공부하는 분들이 주로 신학대학원 1학년 아니면 2학년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히브리어가 능통하지는 않죠. 그래서 모음점이 없는 쿰란 본문은 굉장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영어 역본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모든 본문 증거들이 서로 제각각이다. 그럴 경우에는 내적 기준으로 넘어가는데 그 내적 기준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두 경우도 판단한 뒤에는 반드시 내적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보기를 들어서 한번 잠정적, 여기 있는 저 잠정적이라는 말을 반드시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잠정적인 외적 기준 선택의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의 경우에 while he can 이라는 말이 마소라 본문과 쿰란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과 타르굼, 베시타, 볼가타 다 while he can이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는 while he can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소라 본문을 쿰란이 지지한다. 그래서 외적 기준은 잠정적으로 while he can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둡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봅시다. 마소라 본문과 70인역이 크다바라 호스토레마로 같습니다. 그런데 쿰란은 에타다바로로 달라요. 그러면 마소라 본문과 70인역이 일치하는 키드바르를 일단 잠정적으로 외적 기준에서 선택해 놓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쿰란 본문과 70인역은 로, 우크, 부정어가 있는데 마소라 본문엔 없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쿰란과 70인역의 본문
부정어가 있는 본문을 선택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결정한 본문이 반드시 본문 비평적 우선성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외적 기준으로 잠정적 판단을 해서 선택한 본문은 그 다음에 내적 기준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검증해 나가야 되고, 언제든지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잠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 기준은 내적 기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적 기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것도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이렇습니다. 본문은 짧아지기보다는 길어지기 마련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전으로 쓰인 성경이기 때문에 첨가할 수는 있지만 경전에 있던 낱말을 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본문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해되기 어려운 본문을 쉽게 고치는 것이 본문이 어려워지는 것보다 더 개연성이 있겠죠. 몇백 년 전에 쓰였던 본문을 다시 봤더니 어렵다.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알아볼 수 있는 본문으로 수정하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기본 전제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본문은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 여러 본문을 살펴봤을 때, 이형들을 살펴봤을 때 일반적인 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유명한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렉시오 디피실리오를 렉시오 프로바빌리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더 어려운 읽기가 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쉬운 읽기와 어려운 읽기가 있으면 어려운 읽기가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간편한 읽기보다는 더 어려운 읽기가 우선한다. 물론 이 원칙은 내용의 어려움보다 의미상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경우의 이형, 의미상으로 뭔가 충돌하거나 그랬을 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더 어려운 읽기가 더 개연성이 있다. 렉시오 디피칠리오르라고 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렉시오 브레비오르 렉시오 포치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더 짧은 읽기, 아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더 짧은 읽기 줄여서 렉시오 브레비오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원칙은 무엇보다 해설하고 조정하고 수정한 첨가로 볼 수 있는 단어와 문장 요소, 문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의 예외로는 중자 탈락, 같은 자음이 두 개가 연이어 있는데 실수로 탈락한 건 짧아졌죠. 그죠? 짧아졌지만 이것이 더 이후고요. 그리고 필사자나 저자가 의도적으로 고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는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더 어려운 읽기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은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전하는데, 압살롬이 연금됐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반란을 시작했느냐. 자, 마소라 법문과 70인역의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임 샤나 테사라 콘타 에톤 해서 4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20대부터 가택연금이 됐다면 반란을 일으킨 건 60세. 그 다윗은 적어도 80 가까이는 되거나 80이 넘었을 거란 이야기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쿰란 성경이나 70인역 루키안 개정본들 같은 경우에는 테사라 에테 아르바 샤님 해서 4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오래된 자음 본문이었을 거냐 했을 때는 더 어려운 본문이
더 오래됐을 것이다. 첫 본문이 40년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년과 40년을 봤을 때는 40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더 우선해서 우리가 본문 비평할 때는 본문 비평적 가치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짧은 읽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7절은 바야모트, 그리고 그가 죽었다 했는데, 이 쿰라는 그냥 바야모트만 있는데, 마소라 본문과 70인역 같은 경우는 바야모트 샴, 거기서 죽었다. 카이 앞 에타넨 에케이, 샴 에케이가 더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서 그러면은 훨씬 더 분명해지죠. 분명해지고 바야모트보다 더 길어졌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길어지고 더 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비평할 때는 이렇게 더 짧은 읽기를 더 우선해서 읽는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꼭 저럴까 싶으시죠? 저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대원칙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더 어려운 읽기, 더 짧은 읽기, 여러분이 본문 비평 실습을 할 때는 이 원칙을 먼저 기계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구약 성경 본문의 역사를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본문 역사를 판단하는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을 통해서 본문 비평적 판단까지 왔다면 금방도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택받지 않은 것이 왜 나중에 수정되거나 달라진 본문이냐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인 진술로 볼 수 어렵죠. 그것을 우리는 본문 역사 재구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비평적 판단으로 어느 한 본문이 결정되면 나머지 유형들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서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분석과 종합,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구약 주석은 반드시 분석한 뒤에는 역사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본문 비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은 사실 본문 비평적 판단만큼이나 중요하다, 어쩌면 본문 비평적 판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교재 225쪽부터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는 본문 비평 각주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형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형들은 다 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본의 이형들은 그것을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해서 마소라 본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70인역의 역본을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는 노력을 하는데, 각주 26번에는 제가 거꾸로 번역할 때 70인역을 히브리어로 거꾸로 번역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70인역 성구사전 해치 레드패스의 성구사전 사용법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본문 비평각주가 요 디귿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비평각주가 본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냐, 본문 비평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베아에스의 경우가 이렇죠. 편집자의 판독이냐,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판독의 경우에는 본문 증거가 없고 편집자의 견해이기 때문에 본문 비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판독을 구분하지 않고 본문 비평을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해를 잘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제 이형 수집과 분류를 베하에스의 비평 각주에서 시작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는 외적 기준을 적용해 보는 거죠. 외적 기준에 따른 잠정적, 중요하다고 그랬죠.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본문 증거, 그러니까 쿰란이나 70인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베아에스는 이미 오래된 편집본이고 본문 비평 각주가 상대적으로 간략하기 때문에 베하쿠가 출간된 경우에는 반드시 베하쿠를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고르실 때 배학구가 출간된 책의 본문을 고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잠정적, 외적 기준의 잠정적 판단에서 선택하지 않은 본문이 더 짧을 수 있겠죠. 그죠? 그 판단은 정말 매우 유보적이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본문 비평의 기본적인 원칙은 내적 기준은 더 짧은 것이 더 오래됐을 경우라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외적 기준을 적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내적 기준을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본문의 이형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비의도적인 오류는 아닌지, 오류인지 이형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인 본문의 수정의 흔적이 있는지, 이게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 우리가 본문이 달라지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이 비의도적으로 달라졌느냐 의도적으로 수정했느냐, 그죠?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길이를 또 살펴보죠. 비의도적인 본문 오류로 짧아진 경우가 아니라면 중자 탈락처럼 일단 짧은 본문에 무게를 두고 본문 비평을 해보죠. 그리고 각각의 이형이 본문의 문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읽기가 있다, 문맥에서 조금 떨어진 본문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좀 더 우선해서 무게를 두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상의 관찰과 외적 기준을 고려해서 외적 기준과 그 다음에 본문의 내적 기준, 더 짧은 읽기, 더 어려운 읽기를 고려해서 어느 한 본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해야 된다 그랬죠. 앞서 살핀 이형의 생성 원인을 바탕으로 왜 그러면은 선택하지 않은 본문은 뭐 때문에 우선하지 않은가, 후대의 본문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선후관계, 상대적 연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형이 여러 개라면 개별적인 이형 A, B, C가 있다면 A를 선택했다면 B와 C의 선후관계도 추정을 해서 역사를 설명해 봐야 됩니다. 선택한 본문이 다른 본문보다 짧아서 의미 영역이 부족하거나 더 어려워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본문 형태가 훼손된 것은 아닌지, 훼손돼서 전승된 본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후 그 자체적으로 어떤 구문론적, 의미론적 기능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역사를 한번 재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아주 단편적인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문 비평의 모든 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본문 비평의 결과를 반영해서 본문을 다시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본문을 번역했을 때는 마소로 본문을 번역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본문 비평을 해보니 마소로 본문보다 이를테면 쿰란 본문이 더 오래됐다 싶으면 번역하다 그 부분에는 쿰란 본문을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주석의 입문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이 부분에서 본문 비평은 다른 것을 선택해 놓고 본문 번역은 그대로 마소로 본문을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문 비평을 한 뒤에는 초벌로 번역했던 본문을 반드시 수정해서 번역해야 합니다. 본문 비평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서술하죠. 첫째, 편집자의 판독인 경우, 배하에스에서 편집자의 판독인 경우는 우리말 번역을 참고해서 그 결과와 의미를, 이 판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번역 각주로 서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판독은 본문 비평에 포함하지 않고 번역 각주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둘째로 본문 비평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 모든 과정을 반영하되 하나의 완결된 단락으로 구성해서 자기 말로 서술을 하는,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10편, 13편 히브리어 성경으로 3절, 우리말 성경으로 2절 본문을 보면서 보기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배하에서는 홀수 쪽과 짝수 쪽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쪽의 경우에는 소마소라가 왼쪽에 가 있고요, 짝수 쪽의 경우에는 소마소라가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자, 10편, 13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쪽수가
홀수 쪽이기 때문에 왼쪽에 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13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나 아싯 에쪼트 른 앞시. 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나 어느 때까지 아싯 내가 두어야 합니까? 에쪼트 에짜 조언이죠. 조언들을 른 앞시 내 영혼에 두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곤 슬픔을 근심을 빌르바비 내 마음속에 요맘 날마다 그리해야 합니까? 문제가 되는 구절은 그 윗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아래쪽에 있는 본문 미평각주의 해당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줄 가운데 부분에 13편 3절 A, P, R, P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이제 에조트 옆에 보면 위첨자로 A가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째 줄 끝에 보면 B, 70인역 알렉산드리아 사본 루키안 개정본은 더하기 더 있다는 죠. 카인 빅토스 그리고 밤에가 더 있다는 거죠. 그것은 위에 보시면 요맘 끝에 위첨자로 B가 보이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인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제가 아까 번역해 드렸던 것처럼 언제까지 제가 속다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언이죠. 속다짐을 제 영혼에 품어야 하며 어떡하지 뭐 그런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걱정을 걱정을 날마다 제 마음에 날마다 아취트가 여기서 WT 펑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70인역은 여러분이 번역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 번역본으로 준비했습니다. Until when shall I hold counsel in my soul? 이건 이제 히브리어 본문하고 같죠. Have pains in my heart in the night. 이게 더 있는 겁니다. In the day 요 빠져 있는데요. In the day and in the night가 더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A, 에초트 같은 경우에 13장 3절 A, P, R, P 아ጼ벳 벨 또는 아짜봇가 아닐까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인역엔 더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 첫 번째 A를 보시면 베아스 편집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PRP 아츠베트벨 아차보트의 본문 비평에 쓸 만한 본문 증거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본문 비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집자가 아츠베트는 아차보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판독에 해당하니까 이런 경우는 본문 비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B는 70인역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루키안 본문에는 카인 빅토스가 추가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주고 요걸 가지고 이제 본문 비평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것은 베아스 편집자가 본문에 에초트 조언이라는 것 탄원 시편에서 내가 내 영혼의 조언을 언제까지 두어야 되느냐 이것이 본문 이 편집자가 보기에는 어려워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뜻에서 본문 비평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으로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문 비평 각주에 들어가면 좋겠고 그래서 본문 비평 베아스의 비평 장치를 사용할 때는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시편 묵상이라는 책에서 각주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에초트는 본디 조언을 뜻하는 에차의 복수형이다. 많은 이가 이 뜻이 문맥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3절 전반절의 뒷부분에서 이 낱말과 평행을 이루는 야곤, 슬픔과 짝이 맞게 고통 또는 아픔을 뜻하는 아츠베트 또는 그 복수형인 아차보트를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70인역은 마소란 본문 그대로를 번역하고 있죠. 볼라스.
한편 우리말에서 개역 개정 성경은 번민학으로 옮겨서 마소라 본문을 존중하려고 시도했다. 반면에 세번역 성경은 아픔을 견디어야로 가톨릭 성경은 고통을 옮겼는데 이는 베아에스 편집자의 제안을 수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아에스 편집자의 제안은 문맥을 고려한 판독일 뿐 본문을 고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마소라 본문의 뜻을 고려하여 번역한다. 3절 전반부는 결국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이리저리 궁리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속다짐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은 본문 비평이 아니라 본문 번역에 대한 설명, 각주로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봅시다. 이것은 이제 본문 증거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본문 비평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외적 기준부터 적용을 해야 되죠. 70인역의 이 이형 카인 릭토스가 더 있는 것, 날마다 그리고 밤에도는 필사본들에서 충분히 확인되죠.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도 확인이 되고 루키안 본문에서도 루키안 본문이 비교적 오래된 본문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소라 본문과 다른 것으로서 마소라 본문과 일치하는 70인역 필사본들보다 본문 비평 가치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소라 본문과 70인역 또는 그것의 히브리어 대부분은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은 쿰란 본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본문의 형태는 저마다 의미가 있지만 날마다 밤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소라 본문이 좀 더 어렵다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적 기준으로 지금 둘 다 가치가 비슷하고 70인역은 구약성경에서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을 썼고 마소라 본문은 잘 안 쓰이는 본문을 썼다. 여기까지만 하면 외적 기준은 끝나고 그 다음에 내적 기준으로 넘어가서 의미론에서 문제 때문에 마소라 본문은 일반적인 양식 밤낮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낮으로에 맞춰 본문을 보충했을 70인역에 비해 더 어려운 읽기죠. 낮이나 밤이나가 있는 것이 날마다만 있는 것보다는 더 쉽죠. 그래서 마소라 본문은 더 어려운 읽기에 해당합니다. 더 짧은 읽기도 요마함만인 것이 요마함과 라일라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짧죠. 그래서 더 어려운 읽기와 더 짧은 읽기가 마소라 본문을 지지하고 있죠. 따라서 마소라 본문이 원래 읽기 또는 더 오래된 읽기이며 그와 다른 이형은 일반적인 양식에 맞추고 낮이 나왔으면 밤도 나오는 일반적인 양식에 맞추고 기도자의 지속적인 공경을 강조한 낮이나 밤이나 있으면 훨씬 더 지속성이 강조되죠. 그런 데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과정, 원래 바알라일라가 있었는데 바알라일라를 지웠다. 이것은 전혀 그럴 법하지 않죠. 그래서 본문 역사를 그런 식으로 재구성을 하면 되는데 마소라 본문은 운율과 어감을 더 중요시했다면 70인역 본문은 일반적인 표현, 일반적으로 낮이나 밤이나를 쓰는데 더 중시한 수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써봤는데 본문 비평 서술은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어 요마함의 뜻은 한낮에입니다. 하지만 더 익숙한 표현은 그리고 밤에 바라일라가 덧붙은 요맘 바라일라로서 밤낮으로라는 의미를 지니죠.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인역의 일부 사본은 이 익숙한 표현에 따라 카이닉토스 그리고 밤에 라는 구문을 덧붙였죠.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을 되살리려 했던 번역자의 손길이 닿은 결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형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형이 왜 생겼는지. 마소라 본문은 시인의 절박함을 강조하는 수사적 효과와 구절 내부의 운율을 살리는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밤에가 생략된 형태 세 구절씩 이렇게 이어지는 운율을 말하는 겁니다.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서술할 수 있는
본문 비평적인 서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석에서 이렇게 서술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석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짧게 본문 비평을 서술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 본문 비평적인 서술을 한다 그러면은 이형을 수집한 단계, 외적 기준을 적용한 단계, 내적 기준을 적용한 단계, 그리고 본문의 역사 이렇게 다 서술을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연습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본문 비평을 좀 더 쉽게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본문 증거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후대의 것으로 판단되는 본문 수정이나 필사 오류를 걷어낸 본문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든 뒤에 선택에서 제외된 이것들, 본문 수정일 것이다, 필사 오류일 것이다 판단되는 이 본문들의 근거를 설명하는 작업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본문 비평을 실제로 해보실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기에는 아직은 복잡하니까 외적 기준, 아까 잠정적인 선택 기억하시죠? 그리고 내적 기준, 더 어려운 읽기, 더 짧은 읽기, 그리고 나서 본문의 역사, 요것만 기억하시고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